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은데 진정이 됐다. 사실 진정이 된 게 아니죠. 은행 위기가 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은행들이 투자 손실이 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상이 될 걸 대비 못한 은행들이 잘못이죠. 채권이든 코인이든 이쪽에서 손실이 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금 인출이 잇따르니까 당연히 팔아서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보면은 대부분 트럼프 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피해간 은행들이죠. 그 부분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은행 위기가 끝났느냐? 진정을 시킨 거죠. 뱅크런 안 나게.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막 빼가지 말아라. 예금주들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진정된 거죠.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연초에 베어 스턴스가 먼저 터지고 연말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터졌죠. 그런 것처럼 전조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안정돼서 그런 위기가 안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미국이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펙도 대부분 미국을 견제를 많이 하죠. 미국이 많이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인플레를 자극하려고 감산을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게 미국에서 터지느냐, 아니면 미국이 대비를 정말 잘해서 미국이 자금을 빨아들여서 다른 나라에서 터지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오펙에서 감산이죠.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의 깜짝 감산을 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죠. 유가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감산해서 올리고, 또 떨어진다 싶으면 감산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는 거의 배럴에 80달러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아침에 만들어서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직도 80달러는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급등했다가 일단 지금 진정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제 80달러대에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는 미국도 그렇고요, 3월 CPI가 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월에 대부분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근원 CPI는 아직 안 나왔고, 미국 CPI 보시면 3월에 많이 빠졌죠. 거의 안 빠지다가 2월에. 그리고 이거 5.6%라고 쓴 거는 예상치입니다. 근원 CPI도 거의 안 빠졌죠. 거의 안 빠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CPI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6월에 좀 빠졌죠. 그런데 근원 CPI는 거의 빠지고 있지 않았다. 즉 근원 물가는 거의 안 빠지는데 CPI만 조금 많이 빠지는 느낌이다. 요 부분이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인데, 얘가 건재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2월 수준으로 올라가면 2월 CPI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월 수준으로 올라가면 1월 CPI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요 부분이 핵심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이 유동성 지표이고, 요 부분이 수입 물가 하나, 특히 유가나 식료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G2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강달러를 만들어서 한 번에 외국 자금을 싹 빨아들이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노동시장이 안정되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으니까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CPI를 이야기를 했고, CPI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9.1까지 갔는데 지금 6.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금리 덜 올려라 라고 할 때 대비책으로 근원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CPI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근원 CPI는 거의 잡히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요, 사실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문제 터진 이유에 대해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리콘밸리 파산은 금리 인상의 결과다.
왜? 국채 등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첫 번째로 위험자산들은 빠지죠. 그래서 호주부, 여기서 터진 게 코인베이스, 이런 은행들이 손실나서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뱅크는 사실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를 했고, 국채가 안전자산이긴 한데 문제는 금리 인상기에 천천히 올리면 괜찮은데 급격히 올리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요 떨어진 가격일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출을 하는데 국채 가격이 올랐으면 팔아서 남기고 돌려주면 되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팔아서 손해를 보고 돌려주면서 터진 거죠. 여기서 차라리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안전자산 채권이 싹 다 날아갔죠.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면서 예금자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데 일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상각시켜버렸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은행발 금융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된, 은행 붕괴 위기가 된 전초 현상은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서 보시면은 500에서 2,500달러. 그러니까 원래는 도드프랭크법 기준으로 500억 달러 이상이, 500억 달러 이상이면 자산 규모가 크죠? 이런 데는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서 문제 생기면은 대비를 하도록 만드는데 트럼프 정부 때 요거를 완화해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경년 기준으로 받게 됐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2,500억 달러가 안 돼서 피해갔죠. 시그니처 뱅크도 역시 피해갔고, 터진 데들이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터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조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 것도 너무 쉽게 생각했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많이 떠올라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자산가치가 마구 올라가고 있었죠. 자산가치가 마구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그것을 제지를 하느냐 아니면 풀어주느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제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문제점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도 은행들이 굉장히 쉽게 돈을 빌려줬죠. 굉장히 저신용자에게도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다시 긴축기로 들어오고, 혹은 긴축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니랬던 거죠. 아니라니까 저럴 때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안정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그런 시기에 풀어서 안정성을 없애놓은 상황에서 그 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품이 엄청나게 쌓이니까 문제가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위치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금리 올린다고 은행이 터지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왜냐면 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채를 투자하든지 코인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불리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특히 1금융권의 은행들은 예대금리 차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죠. 그러니까 금리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은행이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1금융권에서.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2금융권. 왜냐면 1금융권은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넣어놓고 대출도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도 높지만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1금융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1금융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빼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도를 늘려서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문제가 커졌을 때는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린 상황에서 멈추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은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율 핑계예요. 물가가 잡혔다? 핑계예요. 근원 물가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왜 물가가 잡혔다고 할까요? 그럼 물가 올라가면 다시 금리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4월엔 분명히 올라갈 걸로 보이죠. 유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그리고 환율이 안정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 다시 칠 때마다 누르는 거 보면은 분명히 다시 또 외환을 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 터질까. 특히 고위험 가구 같은 경우는 DSR이 116%라고. 두 번째로는 자영부채 터질까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F 터질까봐. 이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사실 금리 못 올리고 있는 거죠. 한은에서 못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정부에서 못 올리도록 만드는 거죠. 왜? 한은에서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다. 물론 한은도 나름대로 터지지 않도록 계산을 해서 올리고 있긴 한데, 요거를 정부에서 시중금리를 눌러버렸죠. 얘네 터지면은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그 베이스가 됐던 것들은 물가 잡히고 있고 환율 안정됐다 이거죠. 그런데 환율 현황 보면은 뭐 지금 조금 더 떨어졌어요. 16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또 방송 이거 영상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갔을지 떨어졌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누르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앞에 말한 세 가지 리스크가 터질까봐 쉽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월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왜 커졌냐? 은행 터졌으니까 이제 금리 올리지 말아라 이게 대세로 가고 있었는데 대신에 고금리 장기화로 물가는 천천히 누르는 방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가가 튀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또다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면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다. 그리고 저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풀어서 억눌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커다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품이 생기고 나서는요 경제 위기는 늘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없다고 자꾸 간과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경제 대공황 때 그때도 엄청난 거품이었지만 일본 부동산 거품도 일본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거품이었죠. 일본 버블 시대라고 그러죠. 거기도 거품 끼다가 터졌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도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버블 터졌죠. 이번에 코로나 버블은 그 이상급인데도 왜 안 터지고 안정됐다가 이제는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냐, 다시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당장 눈앞에서 안 터진다고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니죠. 골마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적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잡느라고 외환 많이 유출했는데 무역적자 나면서 외환이 또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삼성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98% 감소했다고 하죠. 감산했던 SK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별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얘기는 아니다. 아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긴축시대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성장률이 안 나왔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긴축 때문에 성장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전망을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도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네 하면서 전망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전망들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핵심적인 무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굉장히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안 터뜨리려고 무리하게 정부부채를 만들어서 풀고 있고 세수를 감소시키니까 당연히 정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영업들 무너지고 있죠. 기업들이 돌아가겠어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뜨려야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터지느냐 아니면은 이걸 굉장히 이 고통을 길게 끌고 가느냐의 차이인데 미국에서 금리 막 올려가지고 다시 강달러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빠르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환율이 튀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늦어지고 고물가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물가가 영향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한 대를 제대로 맞고서 기절해서 뻗든지 아니면은 뻗진 않을 정도로 잽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스파링을 하더라도 혹은 뭐 경기에 나가더라도 상대방이 잽을 날리면 나도 잽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 다 빼먹고서 살만 뒤룩뒤룩 찌어놨죠. 가계부채라는 살만 뒤룩뒤룩 찌어놓고 부동산 거품 이런 거품만 뒤룩뒤룩 찌어놓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계속 처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고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체급이 떨어진다고 살 안 빼겠습니다 하고서 계속 경기 나가기 전에도 막 기름진 거 먹고 탄산음료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규제 완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폭탄 돌리기 피해국이 어디일까요? 무서움 하시는데 피해국 중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갔던 나라 중에서 거품이 제일 많이 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은행 위기 터졌다 이 정도로 무마되면서 사라질 정도면요 아직 터진 거 아니에요. 진짜 시작조차 안 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지금 이런 상황 이용해가지고 뭐가 뜨느니 이런 거에 넘어갔다가 뭐 그래서 들어가서 돈을 버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빠져나갈 타이밍 잘못하면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